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변호사입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라 사람들이 남한테는 쉽게 하지 못할 속사정을 제가 많이 듣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남한테는 쉽게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채널에서 사연을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정말 저런 무개념 인간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의뢰인 사건을 접하다가 깨달은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 중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사람 속을 알기란 참 어려운 일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사람 때문이니까요.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은 겪을 만큼 겪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내의 본성은 결혼 후에 알게 됐네요. 아내는 30대 중반에 변호사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당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도 좋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좋았어요. 저는 평소에 여자를 볼 때 대화가 잘 통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마침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나 서로 숨김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업계 사람이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해야 겨우 알아듣는 일도 아내에게는 간단하게만 말해도 척척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하다 힘든 점도 터놓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가지다 연인 사이로 빠르게 발전하게 됐어요. 친구처럼 편하게 2년 정도 연애했었는데 그땐 너무 바빠서 결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주 힘든 날 힘이 돼주는 아내를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날은 2개 이상의 재판을 하루에 모두 처리해야 했던 날이었어요. 무거운 기록지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제때 밥도 못 먹었을 때였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각종 서면을 써내고 밀린 전화에 이메일 회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사무실로 도시락을 챙겨왔는데 제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내가 도시락 좀 챙겨왔어. 이 시간에 뭐하러 왔어? 그냥 쉬지. 연락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바빠서 굶었겠다 싶더라고. 이거라도 챙겨 먹으면서 일해. 너무 바빠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아내는 제가 바쁜 걸 알고 도시락을 챙겨온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반할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힘든 하루였는데 도시락을 먹으며 아내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동반자로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근사한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따뜻한 포옹으로 답해줬습니다. 곧바로 양가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드렸어요. 둘이 같은 직업이다 보니 양가 어른들도 축복해 주셨고 저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만 순조로웠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저에게 연애할 때 너무 잘 맞으면 결혼하고 나서 싸울 일 투성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시작은 아이 문제부터였네요. 저는 결혼하면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혼은 아이 낳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알아볼 때도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해서 둘이 같이 집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지나자 아내는 제게 아이를 안 낳겠다며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황당해서 아내에게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난 일하고 싶어. 어렵게 변호사 됐는데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
나중에 아이 낳고 살아야 된다고 집도 큰 집 구한 거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야 넓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좁아 터진 것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 그게 그렇게 억울해?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일이 중요했으면 결혼 전에 저와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내의 일방적인 통보에 섣부른 결정하지 말고 계속 상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완강했지만 긴 설득 끝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산 하나 겨우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내와 계속 싸울 일이 생겨나더군요.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아내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애를 2년이나 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계속 같이 살다 결혼과 동시에 집을 나오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주말에 같이 청소 좀 하자고 하면 아내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주말인데 쉬게 당신이 좀 해줘. 그냥 내려가서 분리수거 하면 되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쓰레기 버릴 테니까 당신이 청소기 밀고 걸레질 좀 하던지. 아, 됐어. 내가 버리고 올게.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모른다고 들어눕기만 하는데 분리수거가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면 2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제가 듣고도 놀라웠습니다. 오빠가 집 청소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 너무 당당하게 제가 청소하는 게 끝나길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집안일 해본 적 없고 공부만 하며 살았는데 누군 뭐 해본 적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났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 공동으로 살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와 사는 동안 독박으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살다 보면 눈으로 배우겠지 싶었습니다. 저도 자취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 해본 경험이 많아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아내를 가르쳐가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의 나 몰라라 배짱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싫다고 해도 신혼의 로망은 서로 밥도 차려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밥도 한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럴 거면 전기밥솥은 뭐하러 샀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기가 찬 듯 말하더군요. 배고픈 사람이 밥 해 먹으면 되잖아. 나 할 줄 모른다니까 왜 자꾸 시켜 먹으려고 해? 누가 당신한테 대단한 밥상 차리래? 그리고 언제 그렇게 당신을 시켰는데 맨날 모른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잖아. 양심이 있으면 아침밥이라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나 바빠서 못한다고 했지? 일도 바쁜데 언제 집안일을 해? 무슨 말만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내보다 제가 더 바빴어요. 아내가 진짜로 바빴으면 별말 안 했을 텐데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집에 오면 밥상 구경 한번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연애 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귀신이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본적인 살림 말고도 같이 잠을 자는 방에서도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이 바쁘고 고단했던 날 저도 모르게 코를 골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다 말고 제 팔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코를 골아? 아,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당신 나가서 거실에서 자. 진짜 귀청 떨어지겠네. 하루 종일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며 힘든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야근까지 하고 와서 청소까지 했어. 내가 자면서 피곤해서 코도 좀 골 수 있지. 내가 짜증나 죽겠다고 자면서 욕이라도 했어?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당신 나가서 자. 전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덮고 자는 척하고 대꾸도 안 했어요. 뭐라고 계속 떠드는데도 대꾸 한번 안 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나가서 자기 싫으면서 누구 보고 나가서 자라는 건지 아내가 코를 골며 자는 걸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도 결혼하고 1년은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수 있겠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순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전 지난밤에 있던 일도 풀고 집안일에 대해 대화도 해볼 겸 퇴근하고 외식을 제안했어요. 아내도 오랜만에 외식한다고 하니까 좋아했고 저는 같이 갈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도 예약하고 퇴근하고 아내 회사 앞으로 갔어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예약한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도착한 식당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녁이라서 한식당을 예약했는데 아내는 저한테 소리치며 말하더군요. 나 지금 밥 안 한다고 눈치 주는 거야? 외식할 거면 파스타를 먹어야지. 웬 밥집이야? 나는 당신 밥 잘 못 챙겨 먹으니까 같이 밥 먹자고 예약한 거지. 어쩐지 외식하자고 하더라. 밥이 그렇게 좋으면 밥통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따라온 내가 등신이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맞은편에 있는 파스타 집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다음에는 당신 좋아하는 식당으로 예약할게. 오늘만 여기서 같이 먹자. 싫어. 나는 밥 싫다고. 당신이 날 따라오던지 아니면 혼자 밥 먹던지 해.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결국 그날 둘이 밥을 따로 먹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지독한 부부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유치해서 못 봐줄 지경이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 때문이었죠. 결국 아내랑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따로 외식하고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집은 난장판이고 그날은 힘이 쭉 빠져서 저도 청소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씻고 자려고 준비하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왜 청소 안 해?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옷장도 난리가 났는데 치워야지. 봤으면 네가 좀 치워. 나 3일 내내 야근하다 오늘 겨우 일찍 끝났어. 피곤해.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어. 내일 나 도우미 알아볼 거야. 둘이 사는 집에 도우미가 말이 되나요? 저는 아내에게 도우미가 말이 되냐며 화를 냈고 아내는 죽어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양말을 뒤집어 번내 마네로 싸우고 싶을 정도였어요. 매번 집안일 하기 싫다고만 하면서 피하는 아내를 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와 말싸움을 하게 됐고 얘기하다 말고 방을 나가더군요.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길래 TV를 보나 했죠. 나가서 달래볼까 했지만 어차피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버렸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장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밤에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장모님은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감히 내 딸한테 집안일을 시켜? 내가 우리 딸 양말 하나도 못 옮기게 키웠어. 평생 펜만 잡고 살라고 뒷바라지 열심히 하며 키웠는데 도우미도 못 쓰게 하고 왜 우리 애를 일 시키려고 해? 장모님은 제가 자기 딸 고생시킨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집안일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제가 더 많이 했는데 누가 고생을 시켜요? 우리 딸 자네 만나기 전에 결혼하겠다는 전문직이 줄을 쫙 섰었어. 내 딸이 좋다고 하니까 좀 부족해도 허락했더니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저는 장모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럴 거면 데려가서 장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평생 끼고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꾹 눌러 담고 도우미는 절대 못 쓴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로봇 청소기를 사서 보내던지 하라고 했어요. 뭐라 계속 화를 내시는데 새벽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살면 싸울 수도 있는 법인데 아무리 답답해도 둘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도 소홀한 아내를 보면서도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 고생시킨다고 한밤중에 노발대발 화를 내는 장모님을 보자 화가 나더군요. 아내는 제가 통화가 끝난 걸 들었는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우미 쓰라고 하지?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장모님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나 내일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당신도 어머님네 가던지 야근이나 하던지 그 좋아하는 청소나 하던지 해. 아내의 말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밤중에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저도 아예 청소에 손을 떼기로 했죠. 아니, 정확히 하면 제가 먹고 쓴 것만 치우고 살았습니다. 유치하게 나오는데 저도 똑같이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통해야 말로 할 텐데 이 정도면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할 때도 제 것만 알아서 챙겨 먹고 치우고 나왔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일하다가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출금됐다는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은 누가 봐도 아내였고 받는 사람 이름이 처남이었어요.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걸 보니 아직 친정에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남겼고 일을 대충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는 집에 미리 와 있었고 아내는 저를 보자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랑 상의도 없이 처남한테 2천만 원을 보내? 너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당신은 처남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처남 결혼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내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도 싫어? 아내는 너무 당당하게 처남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며 반박했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처남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2천만 원이나 받은 처남은 고맙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래도 매형인데 절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미 보낸 거 다시 받아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준 돈 다시 받아올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마침 제 여동생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동생한테 결혼 준비할 때 쓰라고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바로 저에게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새언니가 알면 놀라겠다. 나 이래봬도 세무사야. 돈 잘 모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받아. 여동생은 직업이 세무사였는데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시집갈 정도로 돈도 착실히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굳이 도와줄 필요도 없었지만 아내가 했던 걸 생각하면 저도 꼭 여동생한텐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1,000만 원만 받았고 절반은 다시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날 집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왜 그 큰 돈을 보냈냐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내에게 따끔하게 말했죠. 처남 2천만 원이나 해줬잖아. 내 동생은 결혼 준비하면서 돈 다 모았다고 1,000만 원만 받았어. 아가씨 결혼해? 이것 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화부터 내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내 동생 결혼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돈 있다는 사람한테 큰 돈을 왜 주고 그래? 상의도 없이. 당신은 뭐 나랑 상의하고 처남한테 돈 줬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왜 당신 집으로 보내는 돈은 당연하고 우리 집으로 가는 돈은 아까워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말을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내는 친정일에는 빠지지 않고 나서면서 시댁은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콩 한쪽이라도 시댁에 갈까봐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흔한 안부 전화도 안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라고 처가에 잘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결혼하고 특별한 날은 아니어도 가끔 전화도 드리면서 추우니까 옷 잘 챙겨 입으라고 전화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를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보신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내의 행동에 불만이 쌓일 때 처나만 챙기는 아내를 보자 화가 난 거죠. 그래놓고 제가 여동생 챙겼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 가족만 챙길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나요? 혼자 살면서 각자 부모만 잘 챙기면 되는 걸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내와 저희 시댁에 거리감이 생겼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안 하던 야근을 한다며 못 간다고 말했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라도 드리라고 말하고 혼자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고 처음 맞이한 생일에 며느리 축하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도 못 받으셨대요. 어머니는 서운한 듯 말씀하셨고 바빠서 그런 것 같다며 전화해 보겠다고 했죠. 몰래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야근한다던 아내의 전화를 장모님이 받더군요. 장모님은 제 전화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대단한 시댁 생일이라고. 그냥 가족끼리 밥 먹으면 될걸. 우리 딸 밥 먹고 있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좀 해. 그런 것도 중간에서 정리도 못하고 사사건건 전화하면 어떡하나? 저희 결혼하고 처음 있는 저희 집 행사예요. 며느리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장모님 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누가 생일 챙겨달래? 우리 딸 이렇게 괴롭힐 거면 챙기지 마. 고작 변호사 아들 장가 보내놓고 유세를 떨어요. 네가 판검사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됐어. 그놈의 생일은 알아서들 해먹어. 그렇게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부모님이 와서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어머니 생신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변명을 했지만 부모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날 결국 면목도 없이 밥만 먹고 돌아와야만 했네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전히 집은 엉망인데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과자를 먹다 말고 저를 보며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전화했으면 안부도 안 묻고 끊으면 어떡해? 화 잔뜩 나서 내가 풀어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는 뭐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속 편하게 생일밥 드셨는 줄 알아? 너야말로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축하해드리면 한 살이라도 더 살기라도 해? 부닥다리처럼 왜 그래? 그럼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려. 앞으로도 구닥다리처럼 연락 안 드릴 거라고. 돌이켜보니까 짧은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유치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장 화나고 난리 극성을 부렸던 게 바로 장모님입니다. 그렇게 자기 딸 끔찍하게 생각해서인지 사위 덕보고 싶으셨나 봐요. 2-3달 정도 죽은 듯 없는 듯 살았더니 장모님이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심사라도 나온 사람처럼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입이 쉬질 않고 떠들었습니다. 장모님 옆에 찰싹 붙어있던 아내는 거들면서 말하더군요. 도움이 썼으면 진작에 깨끗하게 살았을 텐데.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건수라도 잡은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갓집에 얼굴 안 비추고 살 거면 집이라도 좀 번듯하게 하고 살아야지. 내가 꼭 여기까지 와서 봐야 돼? 그리고 도움이 쓰자니까 왜 고집을 부려? 아니, 애가 있는 집도 아닌데 도우미를 왜 써요? 그리고 저는 제가 먹고 입은 건 치우고 살아요. 제 말에 장모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고 저는 지지 않고 쐐기를 박았어요. 둘이 사는 집인데 로봇 청소기 한 대 사서 보내시던지요.
아니면 장모님이 도우미 월급을 주세요. 둘 중에 못 치우는 사람은 하나뿐인데 제 돈으로 도우미를 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 도우미 월급을 보내라고 했더니 다른 집 사위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전문직들이 줄을 섰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다른 집 며느리 사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소방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인품이 좋아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아무리 좋은 집으로 시집갔어도 이혼당했을 거예요. 장모님은 한동안 군시렁거리다 나가셨습니다. 집에 간다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방에서 저는 자는 척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 집도 제대로 못 오시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장모님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집에 오셔서 밥이나 드시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주말에 꼭 가겠다고 하셨고 전 일부러 대놓고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아내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온다는 사실도 말을 안 했어요. 말해봐야 도망가려고 할 텐데 일부러 비밀로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차렸죠. 어머니는 아들 집에 온다고 반찬도 잔뜩 들고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지고 온 음식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나오더군요. 하품을 하며 나오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잠옷 입은 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내도 자리에 앉았는데 준비된 밥그릇이 없자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내 밥은 왜 내 건 없어? 너 한식 싫다며 어머니 점심도 못 드셨는데 반찬 투정할 거면 저리로 가. 아내는 저를 흘겨보더니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가득 찬 어머니의 반찬을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냄새나게 이 반찬 다 뭐예요? 이러면 냄새나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황당한 말에 어머니는 당황하셨고 화가 난 듯한 억양으로 말씀하셨죠. 아니, 부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도 아니고 냄새 난다고 안 먹고 살 거야? 냉장고에 반찬을 두고 살아야지. 저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다 가져가세요.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 누가 너 먹으래? 아내는 어머니 말에 당황했는지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집 낮에 오셔서 반찬 좀 해주시고 청소 좀 도와주세요. 아들 더 잘 먹고 잘 살게요. 당신 미쳤어? 저는 아내의 아나무인 같은 말에 화가 나서 소리쳤고 아내는 지지 않고 말하더군요. 누가 그냥 해달래? 용돈 드릴 거야. 뭐가 문제야? 무개념 같은 말을 듣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도 어이가 없었는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그동안 아무리 막 나가도 참았는데 오늘은 진짜 못 참겠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매사 이런 식으로 딴지만 걸고 사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데 전 이렇게 사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집에 오셔서 사람 화나게 만드세요?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자고 왔어? 심통 부릴 거면 나가서 부려. 잠옷 차림으로 어딜 대들어. 어머니는 자식 키우면서도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를 며느리에게 지르고 계셨어요. 큰 소리 낼 일 없던 집이었는데 며느리 들어오고 불나만 생기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반성할 기미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소리 지르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하고 나와서는 말하더군요. 진짜 어머님 너무 교양 없으세요. 무슨 대화가 통해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주말에 남의 집을 와서 이런 소란을 만드세요? 저 나갈 테니까 알아서 쉬다 가세요. 아내는 정말 저 말만 남긴 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화를 내셨고 전 어머니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더 유치하게 싸우며 지냈어요. 서로 니네 집, 우리 집 하면서 말이죠. 주변에서 변호사 부부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하나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30대 후반에 아내와 이렇게 유치하게 싸울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믿었던 아내와는 더더욱 이렇게 싸우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일 전쟁처럼 살다 보니 결혼은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여전히 아내는 시댁 행사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갈 때쯤 저는 가기 싫다는 아내를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건 아내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명절에 시댁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모님은 대체 뭐 때문에 시집살이 당한다, 자기 딸이 고생한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전에도 저런 소리를 하시길래 너무 억울해서 시댁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 가. 장모님이 말하는 시집살이가 뭔지 어디 한번 보자. 시댁은 가본 적도 없는 애가 무슨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시댁에서 받은 게 없는데 그 자체가 시집살이지. 가서 내가 일까지 해? 나 절대 못해.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욕먹는 저희 부모님도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명절에는 강제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어찌나 죽는 소리를 하는지 누가 들으면 종갓집 며느리가 매년 제사 챙기나 싶을 정도였죠. 겨우 데리고 부모님 집에 도착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온 며느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동생도 있었는데 어머니와 음식을 하다 예상치 못한 손님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시댁 명절에 온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오느라 고생했다며 인사를 했는데 아내는 대충 인사만 하고 거실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왔으면 손부터 닦고 주방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전 좀 같이 만들자. 그러자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가더니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저 고급 인력이에요. 변호사 되려고 공부했지 전 뒤집자고 공부했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마트 가면 다 파는데 왜 만들고 계세요? 그냥 좀 사 먹으면 되는 걸 왜 유난이세요?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전바구니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내가 들고 온 가방을 바닥에 팽겨치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입으로 똥을 싸지. 너 우리 집에서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자기를 무시한다며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다 못해 아내를 끌고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죠. 현관문을 몇 번 치더니 잠잠해졌고 주위를 둘러보니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년이 쑥대밭을 만들고 나가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허탈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는데 제가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시댁 온 것도 모자라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여자가 할 짓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처갓집 확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마침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잠깐 오라는 걸 보니 인연이 친정을 갔구나 싶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부모님께 처갓집에 인사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저 집이라고 편할 순 없잖아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죠. 갔더니 글쎄 장인어른이랑 처남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장인어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잘난 사위 왔네. 죽기 전에 얼굴 보나 했더니만. 저도 사는 동안 처갓집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왔네요. 제가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자 장모님은 눈을 흘겨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개념이 없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을 뒤집으라고 시켜? 나도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키우시니까 따님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개념 없고 생각이 없이 사는지 입으로 똥을 싸고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화가 나셨는지 소매까지 걷어붙이고는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말 다 했어? 얘가 얼마나 시집살이 했으면 다신 못 가겠다고 난리야. 개념 없는 엄마를 뒀으니 아들도 이 모양인가? 하여튼 개념 상실한 것들 상대하는 게 아닌데 급 떨어져서 진짜. 순간 급 떨어진다는 어머님의 말에 장인어른과 처남이 막걸리를 마시다 실실 웃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말했죠. 저야말로 급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장모님이 평생 데리고 손에 물 안 묻히면서 키우세요. 아니 이게 미쳤나? 귀한 우리 딸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책임이요? 장모님도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채로 딸 사람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세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네가 뭔데 화를 내냐며 손가락질을 했고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잘난 변호사 딸 금지옥여 평생 키우세요. 그렇게 아까운데 왜 시집을 보내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느 집에 시집 보내도 저렇게 살면 이혼당하고도 남아요. 제가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줄 섰다는 남자들 중에 보내던지 하세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크게 말하자 방에서 꼼짝도 안 하던 아내가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는지 제 손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어떻게 해. 나 주로 맡는 일이 이혼 전문인데 커리어 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일단 대화로 풀자. 커리어? 너한테도 남은 커리어가 있어? 무슨 변호사가 재판보다 친정을 더 많이 오는데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일을 챙겨? 그러니까 지금도 일이 없는데 앞으로 일 더 끊기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럼 너랑 살다가 내가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너랑 더 살아야겠니? 장모님이 너 잘난 변호사라던데 제주껏 살아봐. 얼마나 잘났는지 나도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매달리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딸에게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절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아유 사위, 일단 이쪽으로 앉아봐. 우리 대화로 해. 너무 극단적이네. 제가 왜 이 집 사위예요? 아줌마, 호칭 똑바로 해주세요. 불쾌합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저한테 매달렸고 사태 파악 못하는 술 취한 장인어른은 저에게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에게 술 마셨으면 들어가라고 다그쳤는데 그 사이 저는 처갓집을 도망치듯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여동생도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면서 잘했다고 얼싸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소갈이 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쓸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공부할 때도 안 빠지던 살이 결혼하면서 쭉쭉 빠지는데 엄마 속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앞으로 더 잘 살면 되는 거야. 이혼 그거 별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더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날 아내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집을 내 식구가 청소하면서 웃고 울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년이 얼마나 고약한 줄 아냐면서 쉴 새 없이 털어놓으셨어요. 명절에 소란은 있었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액땜이라 생각하고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셔서 며칠 후 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끝까지 얼마나 매달리던지 아내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나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어머니한테 명절 음식 엎어버리고 집안 쑥대밭 만든 것도 사과하고 막말했던 것도 다 사과할게. 닥쳐. 나 그동안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막말들 다 녹음했어.
감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쏟아부어? 내가 그거 다 소송 걸려다가 바빠서 못하는 거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한참을 울다가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동료 변호사들은 진짜 그렇게 막말을 했냐며 물었고 전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친했던 변호사들도 싹 다 알게 돼서 악녀라고 온 동네에 소문도 났죠. 그래서 결혼했을 때만큼이나 이혼도 축하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3년이나 산 것도 신기하다며 잘했다고 해주고 있네요. 게다가 이혼 후에는 야근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만 했더니 위치 좋고 더 넓은 곳으로 사무실 이전도 했답니다. 집안이 조용해야 일도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퇴근하고 집에 가도 아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 너무 힘들긴 했었나 봅니다. 신혼집도 내놓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효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변호사 아들 공부시키느라 저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여행도 자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만 되면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훌륭한 직업만큼이나 좋은 인성도 같이 겸비해야 한다는 걸 아내를 보면서 깨달았네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어도 인성이 글렀으면 높게 쌓아올린 공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왜냐하면 저랑 이혼하고 아내는 주변 동료들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있는 동네에도 소문이 퍼져서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커리어 지키고 싶다고 하더니만 자기 손으로 다 끊어버린 셈이죠.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게 딱 저 꼴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업자득인 걸 어쩌겠어요?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일 디딤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믿고 찾아와준 의뢰인들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맡겨준 사건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긴 사연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훌훌 털고 새삼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집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따뜻한 봄 기운 만끽하시면서 모두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